안녕하세요. 오늘 분열동 성당 학술 세미나 사회를 맡게 된 군산대학교 정기문입니다. 또 분열동 성당을 세워주시고 또 성당에 관련 건축물과 기록물을 문화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술 세미나 진행 순서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책에 이제 3페이지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대로 몇 분이 그냥 경연서와 한연서를 해주시고 다음에 발제를 4분 하고요. 질문하는 분은 다 모아서 종합 토론 시간에 하겠습니다. 절친의 개회사로 우리 분열동 성당 사목회장님이신 임기한 선생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신부님들, 그리고 시장 일에도 바쁘신 우리 강민준 시장님, 또 국정에 아주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신 우리 신영대 국회의원님, 또 조동영 우리 도의원님, 박광일 시의원님, 배영원 우리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내빈분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제2회 우리 군산 분열동 성당 학술 세미나를 이렇게 개최하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2회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등록문화재로서 이렇게 지방에서 또 작은 성당에서 이렇게 2회까지 개최하게 된 것은 또 전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쁘신 또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개최하게 됐는데 이렇게 근원간에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이 학술 세미나가 마칠 때까지 하느님께서 잘 도와주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칠 때까지 모든 분들에게 좀 불편하시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뛰어앉기, 그 다음에 이런 방역수칙 때문에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시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영상으로 해서 다 공유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잘 알려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찾아주신 여러분 네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개회사를 가동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동 남동 성당 신부님께서 경연사 해주시겠습니다. 참배스님, 군산지역 천주교회 시작이며 어린 분열동 성당의 제2회 학술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분열동 성당은 2017년 4월 국가등록문화재 제670호로 등록됨에 따라서 이를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제1회 학술 세미나를 그해 12월에 개최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분열동 성당의 성전 신축기와 건축허가 신청서가 2020년 12월 또다시 국가등록문화재 670-2호로 등록됨을 축하하고 본당 및 본산 지역의 천주교회사 정립과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고취하고자 개최하는 제2회 분열동 성당 학술 세미나입니다. 본당 설립 100주년 및 공소 설립 150주년을 향해 나가는 분열동 성당 공동체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주안점을 가지고 운영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분열동 성당 역사와 함께 군산 지역의 천주교 역사를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과거 역사를 정리하는 데 안주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함께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도 생활 안에서 공동체 신기와 그 친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소통과 나눔을 부탁드립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면서 서로 통교하고 그리고 그런 나눔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근산 진율동성당의 제2회 학술 세미나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성황례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학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 발표는 호남교회사 연구소장이신 이영춘 신부님께서 군산 지역 교육촌 공소 현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춘 요한신부입니다. 호남교회사 연구소를 맡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주제의 군산지역 천주교 공소 설립과 교세 현황입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군산지역 진율동 성당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군산 진율동 성당이 이제 군산의 첫 성당이지만 그 이전의 역사들, 교우촌의 역사들, 교우들의 역사들이 또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 싶죠. 그런 것이 정리가 되었을 때 이제 진율동 성당의 문화재 지정이 더 이제 의미가 있고 가치가 깊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군산 지역의 교우촌의 역사를 연구한 것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이제 그래도 이제 연구했던 것으로는 이제 원로 신부님이신 김진소 신부님께서 정말 이제 교우촌의 현황들 그리고 공소 판경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들은 이제 전주 교구사의 1권과 2권에 걸쳐서 이제 수록해 놓은 것이 연구의 거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군산 지역 교우촌들의 신앙의 뿌리인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진율동 성당이 보존되는 것처럼 이제 교우촌들도 이렇게 좀 보존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주제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군산 지역에는 또 열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신자분들 중에 몇 분이 계시는데 사실 그분들이 더 열정적으로 하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실제로는 그 우리 홍성호 형제님께서 이 내용들을 대부분 다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같이 답사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한 입장으로서 또 홍성호 형제님이 전주 교구 호남교회사 연구소를 맡고 있으니까 좀 더 강하게 특히 우리 군산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에게 또 발표를 부탁했습니다. 내용이 좀 길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완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를 또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일단은 그 선교사들의 공소 판공 기록에 나타난 이제 군산 지역의 교우촌들이 있다 없어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디인가 우리가 지금 잘 알지 못하지만 군산 지역에 어떤 교우촌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 선교사 신님들이 어디를 방문했는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이제 그 판공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 어느 공소가 어느 교우촌이 그래도 오랫동안 유지되어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앞으로 전체는 아니겠지만 어떤 지역의 공소, 교우촌을 좀 보존하고 그곳을 신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밀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선교사 신님들의 그 자료를 통해서 나타난 공소들 위치를 비정한 내용들을 한번 보고 대략적인 내용을 이쪽 군산 지역에 사목활동을
오신 분들, 판공성사 하신 분들은 미우벨 신님, 두세 신님, 나프가르 신님, 보드네 신님, 베르모레 신님, 그리고 이제 후에는 이제 서뱅 신님. 이제 베르모레 신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바이 분당 관할 라바이 분당 신님일 때 이제 관할됐기 때문에 오셨고, 보드네 신님은 이제 전주 분당 신님일 때 이쪽을 오셨습니다. 그때 설립된 궁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나중에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옥계 처음 미글 신님 사옥방문 때 등장하는 궁소는 사옥계입니다. 사옥계. 충청도 여기 어디요? 그 고승계 이쪽과 왔다 갔다 하는 그 나루터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은 한참 공사 중인 그런 곳인데 군산시 내흥동 335번지 그 일대로 추정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옹기를 배로 실어나가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막지미 공소, 이것은 개정면 아동리 306번지 일대로 이제 규정할 수 있고, 이곳이 뒷등 또는 막등 이렇게 불렸던 것에서 막지미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덜뜨미 공소, 개정초등학교와 남측 구개정역 일대 들뜸의 변형으로 덜뜨미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개정역 13번지 일대, 산 13번지. 칠거리 세동공소, 이제 칠거리는 뭐 호산, 신당, 풍천, 대위, 옥산, 남대리, 용화 일곱 가지로 나눠지는 교통의 중심지라서 칠거리라고 하는데, 회현면 고사리, 이곳은 이제 나주에서 순교한 유문보 바오도 이분이 옥구에 살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 이 칠거리가 아닐까 하는, 기록상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은 곳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세동공소, 지금 그 저수지 쪽 뭐랄까 그 수몰된 곳으로 여기는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수몰된 곳보다도 그 아래쪽으로 좀 길게 계곡을 들어가는 그쪽, 세동공소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상등이 공소, 상등이는 서수면 면수대진 서수초등학교 남쪽, 서수면 서술이 779번지 일대. 여기는 이제 선앙댕이, 그 선앙당이 있었던 모양이고, 그래서 선앙댕이, 상등이로 불리다가 아지댕이로 불렸고 지금은 아이마을로 불리는 거. 나포공수는 지금 나포, 이제 사옥계 그 다음으로 이제 뭐 교육진들이 이렇게 형성된 곳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포면 나폴이 605번지 일대 폭으로 수행됩니다. 감동이 공소, 감동이는 서수면 금암리 892번지 일대 옹기점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흥법공소, 흥법공소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된 공소이죠. 서수면 축동리 굴칙 194번지 일대, 사른떡굴, 지금 우리 교구 성모요양원 있는 그곳인데 그 산 일대가 대부분 다 점촌이더라고요. 점촌. 흥법공수도 역시 그렇습니다. 마골, 서당골, 상감, 고살미, 고살미는 고봉, 그리고 만동리 그 일대에 대부분 다 모여 있는데, 이제 선교사 스님들이 항공을 할 때 조금씩 그 동네가 바뀌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 주변, 이 주변입니다. 마골, 서당골, 상감, 고살미 이런 곳이 바뀌면서 이렇게 항공을 하는 그런 곳인데 대부분 같은 지역, 비슷한 지역입니다. 마골 공소는 성산면 도암리 483번지 일대로 추정이 되고, 나중에 이제 창감의 공소가 설립이 됩니다. 서당골 공소는 이제 마골 공소 동쪽 옆에 있다. 그리고
창경공소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점촌인 또 구살미 고봉공소가 있고, 이제 그 안대동 분당이 설립되고 나서 서병혁 시민님이 오시면서 구살미의 공소 헌공을 하죠. 이 대부분 다 점촌들로 구성된 마을입니다. 관원정이 이 관원정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이제 그게 발음상 관원정이 이렇게 된 것 같고, 여기는 이제 경계 지역인데 그 임피현 이제 그 인수인계 할 때 거기 경계 지역에서 인수인계하는 그런 곳인데, 지금은 뭐 정자나 이런 것이 없고 동네 이름만 관원정이. 여기는 이제 미철중님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죠. 나중에 이 관원정이는 이제 안대동 분당이 설립되면서 그쪽으로 이제 편입이 되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제 군산 지역 교우촌으로 이제 성교사 시민들이 공습 항공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홍등과 연결이 되고 이렇게 다른 지역들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상골, 상곡공소, 상곡리, 성산면 상곡리 471번지 일대에 형성된 이제 점촌. 지금도 가면 그 옹기 파편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곳이죠. 예전에는 교우들이 많이 살아서 40여호까지도 거주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집이 거의 없고 빈집 하나 이렇게 남아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산골 공소가 오랫동안 군산 지역의 교우촌으로 남아있던 곳이고, 또 이 1857년 임피 산골공소 정복조 회장님이 구한 문해미 공소로 이사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교우들이 살았던 곳으로 이게 추정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산골공소, 산곡공소 이곳을 잘 보존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정이공소, 지금 개정병원 그 인근이죠. 예. 뭐 시간이 15분 정도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우리 그 군산 지역 분당이 설립되기 전에 교우촌들이 이렇게 있었고, 이제 선교사 시민들이 공습 항공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하셨으면 좋겠고, 많은 교우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교우촌들 중에서 이제 2장짜리 나눠드린 거 한번 보시면 지도가 있는 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책 내용은 그렇게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지도를 좀 보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색 핀셋이 아닌 거지, 이게 펜이 이게 침이 찍어져 있는 데가 그 장면인데 좀 잘 안 보이죠? 죄송합니다. 오른쪽부터, 오른쪽에 이제 황등, 파멸 이런 쪽이죠. 그 익산시가 이제 밑에 있고, 쭉 옆으로 가면 이제 감동이, 여기도 점촌이죠. 그리고 또 옆으로 가면 관원정이, 아까 말씀드린 관원정이 관원정이라는 곳이 있고, 또 좀 왼쪽으로 가면 흥법, 이것도 점촌이고, 좀 밑으로 내려오면 상등이, 선행등이, 성등이, 상댕이 이런 곳이 교우촌이었고, 위로 올라가면 나포, 이제 그 금강면에 나포 있습니다. 왼쪽으로 더 보면 이제 성산 쪽에 많은 교우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산골, 산곡리 점촌이 이렇게 있고, 또 옆으로 가면 뭐 서당골, 창감, 고살미, 마골, 그다음에 고살매 이런 것들이 있죠. 거의 비슷한 지역에, 그곳에 우리 교우들이 점촌을 이뤄서 많이 살았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중심지였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더 왼쪽으로 가면 막지미가 있고, 그 다음에 개정이, 별뜸이 이렇게 있죠. 좀 위로 올라가면 사옥계, 제일 판공 기록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옥계, 여기는 이제 포구여서 충청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었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옥구 쪽으로 세동 칠거리가 거기 있습니다. 이런 위치 비정한 것을 좀 보시면서 다른 한 장을 보시면 연도별로 담당 신부님이 판공했던 장소 순서를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교촌이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가 되었고 신님들이 오랫동안 방문했던 곳인가 하는 것들을 그 공소 규모들을 좀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처음 기록에 등장하는 것은 리우빌 신님인데 그분은 이제 사옥계와 막지미를 이쪽 군산인에서는 방문을 했습니다. 두 군데. 이제 공소 판공을 할 때 모든 공소를 다 가지 않고 어떤 대표적인 공소를 방문하고 그곳으로 신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미사하고 성사를 보고 그렇게 했겠죠. 리우빌 신님 처음에는 이제 사옥계와 막지미, 그러니까 사옥계는 이제 북쪽 지역을 대표했을 것이고 막지미는 이제 남쪽 지역을 대표해서 그렇게 두 군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해에는 83, 84년에는 사옥계와 덜뜨미를 또 판공을 합니다. 덜뜨미는 막지미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아무튼 이때도 북쪽과 남쪽을 나눠서 판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4년, 85년에는 사옥교와 칠거리 덜뜨미를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사옥교와 덜뜨미를 갔는데 그 좀 더 밑으로 세동 쪽에 있는 칠거리 거기를 중간에 들렀다가 덜뜨미로 가죠. 아무튼 사옥교와 덜뜨미가 계속 중요한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85년, 86년에는 또 다시 사옥교와 덜뜨미를 방문합니다. 이제 두세 신님이 따로 상등이 저쪽 이제 황릉 쪽으로 가까운 상등이를 방문하고 가죠. 그리고 86년, 87년에는 이제 감동이, 나포, 덜뜨미를 방문하게 됩니다. 조금 뭔가 방문한 양상이 달라지는데 덜뜨미는 뭐 계속 오시던 곳인데 감동이는 새로 나온 그곳이죠. 나포. 그리고 87, 88년에도 똑같이 이제 라프르카드 신님이 가셨는데 똑같은 비슷한 감동이 나포, 세동 이렇게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흐를수록 이쪽 그 동쪽 편에 교우들이 자리를 잡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사옥계나 덜뜨미나 이쪽 어디요 칠거리나 이런 쪽인데 그 나중에는 이제 동쪽으로 또 신자들이 분포해서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88년, 89년에 이제 보드네 신님이 오시는데 이 보드네 신님은 이제 인피 지역에는 흥법, 옥구 지역에는 칠거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889년에 전주에 보드네 신님이 오시고 이제 베레성당에 베르모레 신님이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체를 동과 서로 나눠서 동쪽은 보드네 신님이 담당하고 서쪽은 베르모레 신님이 담당할 때 89년에서 91년까지 베르모레 배제에 계실 때 이쪽을 방문하시는데 베르모레 신님은 흥법, 감동이 칠거리, 그 다음에는 흥법, 감동이 마골, 창강 이 세 군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르모레 신님이 이 지역을 아마 전주 보드네 신님께 이제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 보드네 신님이 약 한 6-7년 정도 6-7년 정도 담당하시는데 91년부터 1891년부터 1897년까지 이제 보드네 신부님이 오신 것을 보면 이제 서당골 흥법 가는정이 그렇죠. 서당골 흥법 가는정이 그리고 서당골 흥법 가는정이 흥법 서당골 이렇게 순서를 이제 바꿔서 그러나 거의 가는 곳은 비슷합니다. 서당골 흥법 가는정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바뀌는 것이 이제 창강 산골 이렇게 되는데 한동안 이제 가는정이와 흥법과 서당골이 중요한 교촌의 중심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바이 분당이 설립이 되면서 베르모르 신부님이 나바이로 오고 이제 계속 이곳은 나바이 분당 관할 구역이 되면서 베르모르 신부님이 방문하시는데 이제 1897년부터 쭉 보면 베르모르 신부님은 이제 산골, 창감, 홍법 이제 가는정에도 가시는데 아무튼 이 세 군데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이제 1901년부터는 베르모르 신부님이 상곡공소, 산골공소만 쭉 방문합니다. 다른 곳은 방문하지 않고 그것은 이 지역의 교우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거나 뭐 이런 원인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전보다 방문하는 그 장소가 줄고 그런 것을 보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디로 이렇게 떠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10년대 되면 서경혁 신부님이 이제 안대동 본당이 설립되면서 다시 이곳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때 또 산골, 개정, 고살미 이쪽을 방문하게 되죠. 뭐 공소 교우촌들이 이제 교우들만 다 살고 있는 교우촌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외교인들과 섞여서 사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래도 이 군산 지역에 뭔가 교우촌의 중심 역할을 했던 곳이 어디인가를 이렇게 공소 판공 순서나 이 장소를 보면 대략 좀 가늠이 갈 거다 생각이 드는데 흥법하고 그 산골, 승법하고 산골 공소가 그래도 중심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흥법이나 산골 공소의 공소 건물도 남아있지 않고 그냥 터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군산 지역의 신앙의 역사의 뿌리를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순례자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곳을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산골 같은 경우에는 그 옹기 가마를 두었던 흔적이 옹기를 구웠던 흔적이 아직도 잘 남아 있죠. 그런 곳들은 이제 지구 차원에서도 그렇고 군산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땅도 매입하고 뭔가 그런 기념될 만한 것을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군산 진일동 본당의 이제 전 역사로 군산 지역의 천주교 역사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산골, 흥법 이곳을 좀 더 그리고 이제 처음 공소가 등장하는 사옥계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더 연구를 하고 그곳에 기념될 만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표한 것보다 자료집을 보면 훨씬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공소별로 어떻게 활동했으며 신자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연구가 정말 귀하거든요. 저 좋은 연구 많이 해서 우리 군산 지역의 현주교사 발전에 더 기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사회가 미흡해가지고 몇 분은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문승우 도의원님께서 또 초과로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창호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혜춘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주 감사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 발제로 군산대학교 송석희 교수님께서 성전 신축기와 관련 문서를 중심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군산대학교 건축과의 송석기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작년에 추가로 그 국가등록문화재가 된 성전 신축기와 건축물 신축 관련 기록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통적인 건축물들의 경우에 그
실제로 건축의 과정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몇 가지 그런 기록들로 좀 잘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수원 화성의 화성성역의궤라든지 이러한 그 건축의 기록들이 전통 시대의 것들이 나름대로 남아 있는 데 비해서 특히 근대기에 만들어진, 물론 조선 총독부 시절에 총독부가 만들어낸 그런 기록들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이 건축물에 관한 기록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했던 이 1950년대 기록들은 그 기록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둔율동 성당에 남아있는 이 성전 신축기와 건축물 허가 관련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아주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서 카톨릭이 상당히 많은 기록들을 더 갖고 있는 데 비해서 이 건축물에 관한 기록들은 상대적으로 또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둔율동 성당에서 갖고 있는 성전 신축기와 건축물 관련 기록들이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건축물 관련 기록은 뭐 예를 들면 무슨 저기 이탈리아 같은 데는 한 400년, 500년 전 기록들까지도 남아 있고, 그러한 기록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점들은 뭐냐면 현재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들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들, 처음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실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또 그 변화의 영향이 무엇인지,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서 그 시대에 어떤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전 신축기하고 관련 기록 문서를 중심으로 당시 신축 당시의 어떤 상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군산 지역을 촬영한 항공사진 중에 뭐 가장 오래된 기록들이 1950년대 기록들, 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 54년에 있었던 이 지역을 보면 실제 현재 성당 자체는 없었고 그 이전에 지었던 성당이 남아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0년대 항공사진에는 현재 지어져 있는 성당이 있고 당시에 이제 이전에 썼던 본당이 유치원으로 사용이 되면서 남아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고, 최근에 어떤 이런 사진에서는 그 부분이 사라지고 주변에 새로운 건물들이 이렇게 신축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러한 우리가 항공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저러한 과정들과 관련된 이 문서 기록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작년에 국가등록문화재가 된 기록들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성전 신축기 1955년에 작성되었다고 표지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저 기록과 함께 나머지 기록들이 건축물 신축 관련 기록들입니다. 당시에 군산에서 있었던 허만이라고 하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했던 도면이 남아있고, 군산시에 건축 허가 신청을 했던 신청서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 청사진은 2003년에 제가 둔율동 성당 조사 왔을 때 처음 봤던 도면인데, 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에 지금 문화재가 됐다라고 하는 점들이 상당히 감회가 깊은 모습인데요. 이 허만과 같은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건축가에 대한 기록들이 사실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 뭐 도시도 그렇지만 건축 문화도 대부분이 다 서울 중심으로 남아 있고, 건축가들도 다 서울에서 활동했던 사람들만 주로 기록되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 전라북도에서 활동했던, 군산에서 활동했던 건축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잘 안 남아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이 허만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이 둔율동 성당을 처음 설계했던 그런 도면들이 남아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에서 과연 그럼 저는 현재 남아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건축물과 이때 처음 기록된 건축물들 사이에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를 좀 살펴봤습니다. 실제 성전 신축기의 구성은 보시는 것처럼 앞에 표지에서부터 실제 건축 과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종탑이라든지 본당의 제대석에 대한 어떤 스케치들이 남아 있기도 하고, 실제 필지 내에 건축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또 건축 허가에 대한 얘기들, 또 당시에 어떤 분들이 이런 기금을 모았는지에 대한 기록들, 또 실제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술자들이 며칠 정도 일을 했고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었는지가 충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투입되었던 인력들, 또 그분들의 이름까지도 남아 있어서 중요한 어떤 의미 있는 자료들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들은 사실 거의 유사한 시기에 비슷한 종류의 다른 자료들이 있다면 서로 비교를 통해서 이 자료가 갖는 의미들이 조금 더 밝혀질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기록으로서는 유일하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어떤 비교 대상들이 그렇게 충분치 않다는 점들이 앞으로 또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조금 더 이러한 기록물에 대한 관심들이 커진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종류의 자료들이 좀 찾아지고 그거를 또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된다면 아마 조금 더 풍성하게 이 자료들이 갖는 의미들이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 신축기의 내용들은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당시에 예를 들면 석공 또는 목수 기술자들의 명단이 기록된 주소라든지 또 당시의 세례명 같은 것들이 같이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기록들이 좀 나와서 의미 깊게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서에 서약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 둔율동 성당의 신부님께서 작성을 하셨고 당시 군산시장에게 보낸 내용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둔율동 성당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이 성당이 도로계획선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당시 도로계획선에 걸려 있어서 만약에 도로를 내게 된다면 한 달 전에, 도로 개설 한 달 전에 이 성당을 무상으로 철거하겠다, 이런 이제 서약을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 제대로 안 만들어졌을 때고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던 시가지계획령에 의해서 그러한 법적인 절차들이 수행이 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서약서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저도 처음 봤을 때 충격적이었습니다. 건축물 신축에 대한 허가를 내면서 만약에 도로가 신설된다면 얘를 철거하겠다, 이런 기록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조금 더 거기 붙어 있는 도면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56-2번지가 이제 이 둔율동 성당의 기본 번지입니다. 여기 붉은색으로 네모나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건축물 처음 계획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푸른색으로 선이 이렇게 필지들 경계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거가 도로계획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했을 때 도로계획선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렇게 건축물이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는 이제 지금의 초등학교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저런 도로계획선이 어떤 도로계획선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1940년대에 만들어진 군산 시가지 계획도라고 하는 도면입니다. 이 도면에 이 둔율동 성당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확대해 보면 지금 여기 사자 아래에 보시는 이게 현재 학교입니다. 학교가 있고 둔율동이라고 써 있죠. 둔율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사이로 지금 저쪽 째보선창 쪽에서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도록 계획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 40년대에 꽤 넓은 도로를 계획했었고 그러한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도록 계획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이 성당 신축기에 들어있는 도면에서도 보면 당시에
대지가 한 699평이었고 여기에 2층짜리 건물로서 이런 성당을 짓는다라고 되어 있었고 옆에는 당시 국민학교죠. 중앙국민학교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도면을 그 필지 방향에 맞춰서 조금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 보셨던 것에 비해서 건축물의 위치가 다소 이동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에 약간 흐린 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처음 계획을 좀 했었던 것이고 약간의 어떤 이동들을 좀 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 푸른색의 도로선에 맞춰 보면 여전히 도로에 성당 자체가 걸려 있는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도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당 신축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도면인데 신축 성당의 배치 구상도라고 이제 제가 썼습니다만은 성전 신축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선 하나입니다. 여기가 지금 156-2번지이고 여기가 151-2번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156-2번지 안에 성당을 계획했었는데 151-2번지 즉 인접해 있던 필지 하나가 추가되면서 건축물의 모습이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결국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현재 성당의 배치를 보여주는 도면입니다. 왼쪽의 것은 처음 계획했던 도면이죠. 결국은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보시면 이 도로선에 맞춰서 성당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그 기록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주변에 당시의 어떤 그런 그 법적인 상황들 포함해서 현재 둔율동 성당의 정면이 지금과 같은 방향을 갖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이후에 저 도로계획선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 도로계획선의 어떤 영향에 따라서 현재 저 성당의 정면이 저렇게 위치하게 됐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계획할 때는 이 156-2번지만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이후에 이 아래에 있었던 151-2번지를 추가로 포함시키면서 이 성당의 지금 남쪽 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인접한 필지까지 이렇게 이제 걸쳐지게 되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의 어떤 그 배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설계도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첫 번째 그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허만이라고 하는 건축사가 작성했던 도면입니다. 가운데 있는 스케치는 성전 신축기에 들어있는 스케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아마 이것은 건축 전문가가 그린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성당에서 나름의 건물의 인면에 대한 어떤 요구를 담으셨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왼쪽 그림하고 두 개가 조금 다르죠. 예를 들면 가운데 원형 창이 있다든지 종탑 부분의 어떤 디자인이 다르다든지 입구 부분의 어떤 디자인들이 좀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도면은 현재 있는 둔율동 성당을 실측한 도면입니다. 이거를 비교해 보시면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건축사가 이러한 설계안을 만들었고 아마도 성당 측에서 이러한 설계 변경을 요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런 요소들을 좀 인면에 집어넣어 달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것이 반영되어서 현재와 같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여기에 척수로 당시에 이 건물의 높이를 요구하고 계셔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표로 비교해 보면 최초의 설계는 상당히 건물의 높이가 낮았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것에 비해서 이제 종탑의 스케치에서는 상당히 높은 정도를 요구하셨던 것 같고 실제 지어진 것은 그거보다는 조금 낮게 탑의 높이가 이렇게 형성되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초 설계에서 실제로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배치가 바뀌고 건축물의 인면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건축물의 측면 디자인과 평면 디자인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건축물의 내부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최초 설계와 마지막 지어진 것 사이에 큰 차이는 없는데 주된 변화는 아마도 그런 배치와 인면에서의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도면에는 현재 사제관 부분의 도면들이 남아있고 현재와 비교를 해보면 부분적인 이 노란색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증축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증축이 있었던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서 향후에 이 성당의 어떤 원형들을 좀 찾아가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도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성전 신축기에 들어있는 이 제대석에 대한 디자인과 당시의 성화의 어떤 크기나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스케치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정확한 치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과거의 사진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디자인들이 이렇게 적용되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자료가 갖고 있는 의미가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각종 재료들, 당시에 이 성당을 신축할 때 쓰였던 각종 재료들의 이름들이 쓰여져 있고 그 옆에는 실제 공사 임금이라든지 이 금액들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실제 아주 자세한 기록에는 몇 월 며칠에 얼마만큼의 물량들이 들어왔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공사비가 사용되었는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유일한 기록에 속합니다. 다만 이제 이 기록들이 갖는 의미들을 조금 더 이제 분석해 보려면 관련된 비교 대상이 될 만한 어떤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록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런 기록들의 뭐 예를 들면 저 공사비의 가격이라든지 뭐 당시 어떤 거기서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는 아직은 알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결국은 이제 이 장항 재련소에서 나오는 그 벽돌을 이용해서 성당을 처음에 지었었기 때문에 가장 크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건 이제 결국 그 벽돌 공사, 당시 이제 연화 공사라고 얘기했던 그런 벽돌 공사에 대한 비용들이 가장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목수들을 쓰게 되는 목재와 목수, 공인비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들어갔던 것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상당히 뭐 이제 상대적으로 그 기록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특이 사항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떤 목수의 이름들이라든지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찾아간다면은 당시 어떤 그런 기록들을 찾아간다면 실제 이 둔율동 성당에서 활동했던 목수라든지 이분들이 어떤 활동들을 했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총 22명의 기술자 이름들이 적혀 있고 그분들의 주소를 보면은 12분이 군산, 2분이 옥구로 나와 있고 익산 3명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당시에 군산에 살았던 기술자들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전 신축기와 건축물 허가공사 관련된 기록이 지금 작년에 국가등록문화재가 되었는데 그 기록 자체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한 의미를 갖습니다만 실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현재 성당이 지어지기 이전에 최초에는 조금 다른 어떤 계획들이 있었다가 현재 어떤 그런 모습과 방향을 갖게 되는데 당시에 영향을 미쳤던 상황들을 우리가 이 성전 신축기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전 신축기가 어떻게 국가 등록문화재 될 자격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